발가락을 문틈에 찧은 순간 당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무엇이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욕설이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마치 본능처럼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쁜 습관이라고만 생각했던 욕설에 대한 놀라운 과학적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를 아시나요? 그녀의 별명 중 하나는 식빵 언니입니다. 경기 중 실수를 하거나 공격이 막힐 때마다 식빵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와 비슷한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이죠. 야구장에서도 축구장에서도 심지어 올림픽 무대에서도 선수들은 극한의 순간 욕설을 내뱉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감정 조절 실패나 교양 부족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국 킬 대학의 리처드 스티븐스 박사 연구팀은 최근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192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의자에 손을 대고 팔로 체중을 지탱하는 고강도 운동을 시켰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2초마다 자신이 선택한 욕설을 반복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의자나 나무 같은 중립적인 단어를 말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욕설을 한 그룹은 평균 27.97초를 버텼지만 중립적인 단어를 말한 그룹은 25.36초에 그쳤습니다. 겨우 2.6초 차이라고요? 천만에요. 이는 수행 능력이 약 10% 향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르는 것이 바로 이 10%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욕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상태적 탈억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힘을 100%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의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유지하려는 자기 검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욕설은 이 보이지 않는 족쇄를 일시적으로 풀어줍니다. 금기어를 입 밖에 낸다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신호가 되는 것이죠. 실험 참가자들은 욕설을 할 때 몰입감이 강해지고 산만함은 줄어들며 자신감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치 리미터가 해제된 엔진처럼 평소라면 접근하지 못했을 잠재력의 영역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티븐스 박사는 욕설을 비용도 들지 않고 약물도 필요 없으며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행 능력 향상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운동선수들이 극한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욕설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과학적 원리를 몰랐을지언정 경험적으로 욕설이 자신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욕설의 효과는 신체 능력 향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욕설과 통증의 관계는 더욱 놀랍습니다. 스티븐스 박사는 이미 2010년에 얼음물 실험으로 욕설의 진통 효과를 입증해 이그노벨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학생 64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욕설을 하거나 중립적인 단어를 말했습니다. 욕설을 한 그룹은 평균 2분을 버텼지만 중립적인 단어를 말한 그룹은 1분 15초에 그쳤습니다. 무려 45초나 더 견딘 것입니다. 주관적인 고통의 정도도 욕설 그룹이 훨씬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욕설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이는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켜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출산의 고통 속에서 산모가 욕설을 하는 것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가 욕을 퍼붓는 것도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욕설을 위기 상황의 비상 버튼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생리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욕설은 일반 언어와 전혀 다른 경로를 거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처리됩니다. 반면 욕설은 원시적 뇌인 변연계, 특히 편도체와 기저핵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곳은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욕설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에 가까운 언어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언어 능력을 거의 상실한 뇌졸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욕설만큼은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뇌의 한쪽 반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마번 박사는 이를 두고 욕설이 뇌의 여러 부분에 백업처럼 저장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욕설은 인류가 언어를 획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원초적 소통 수단이라는 증거입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욕설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은 맹수의 습격이나 부족한 전투 같은 생존의 위기를 수시로 마주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공포와 고통을 억누르고 최대의 힘을 발휘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욕설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진화한 생존 도구였던 것입니다. 위험을 경고하고 집단의 결속을 다지며 적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회적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탈춤에 등장하는 말뚝이의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모두 양반을 조롱하는 욕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이에 불쾌감보다 유쾌함을 느낍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지배권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민중들의 언어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피지배계층이 욕설을 통해 지배계층을 자신과 같은 위치로 끌어내림으로써 지배구조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서혜성 작가는 한국의 욕설이 많은 것도 20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겪은 고난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욕설은 단순한 저급한 언어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의 저항의 언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설을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혹시 욕설을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받은 기분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욕설의 효과는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스티븐스 박사의 연구에서도 평소 욕설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은 진통 효과나 수행 능력, 향상 효과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습관화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무뎌집니다. 일상적으로 욕설을 남발하면 뇌가 그것을 더 이상 특별한 신호로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정작 필요한 순간에 비상 버튼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욕설의 만성적 사용이 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 마틴 타이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언어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는 전두엽, 뇌량, 해마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전두엽은 이성의 중추로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량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어휘력과 사회성을 담당합니다. 해마는 감정과 기억을 관장합니다. 이 부분들이 손상되면 불안,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뇌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욕설을 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욕설을 듣는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직접 욕을 하든 욕을 듣든 스트레스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설령 장난스러운 의도로 사용된 욕설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충동적 행동과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욕설에 자주 노출된 아동은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설은 양날의 검입니다. 극한의 순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문제는 사용 빈도와 맥락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 스스로에게 내뱉는 욕설과 일상에서 타인을 향해 던지는 욕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전투의 함성이지만 후자는 타인을 공격하는 폭력의 언어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공격이 막혔을 때 자신에게 화를 내며 중얼거리는 것과 화가 난다고 타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더욱이 스포츠 방송이 선수들의 욕설 장면을 슬로모션으로 클로즈업해서 반복 재생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프로야구 관람객 중 14세에서 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달합니다. 어린 팬들에게 프로 선수는 롤모델입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욕을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다면 욕설을 승부욕이나 열정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욕설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모두가 사용하는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욕설이 일상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간에게는 2개의 눈과 2개의 귀가 있는데 혀는 하나뿐이다. 보고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 아닐까? 아무리 화가 났을 때라도 말을 함부로 쏟아버리지 말라. 말은 업이 되고 시가 되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설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요? 답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첫째, 욕설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발가락을 찧었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극도의 고통을 참아야 할 때, 혼잣말로 내뱉는 욕설은 우리 뇌가 위기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과도하게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순간의 욕설은 통증을 줄이고 힘을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타인을 향한 욕설은 엄격히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모욕하고 상처 주기 위한 욕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폭력입니다. 특히 욕설의 어원이 되는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담겨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많은 욕설에는 여성, 장애인,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집단 전체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셋째,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욕설은 비상용 도구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일상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 욕설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우리 뇌와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욕설 없이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어휘력을 기르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넷째,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뇌는 아직 발달 중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언어 습관과 뇌 구조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 생각도 거칠어지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면 생각도 부드러워집니다. 욕설은 분명 우리 안에 존재하는 원초적 힘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본능을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극한의 순간 본능적으로 찾는 욕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가 우리에게 남긴 생존의 도구입니다. 과학은 그것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은 그것의 부작용도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압니다. 욕설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식빵을 굽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이기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욕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간절함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욕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극한의 순간 당신을 지탱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욕설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언어와 인간 본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인문학적 통찰과 과학적 지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주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 현상들의 숨겨진 의미를 파헤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